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결혼 6년차 되었고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사건을 지금도 생각하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드네요. 아내와 5년 전 강원도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2년 연애 후 결혼했고 워낙 서로 바빠서 제대로 여행 한번 못 가봤기 때문에 큰맘 먹고 1박 2일로 떠났어요. 펜션도 좋은데 잡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늦게까지 오래간만에 휴식을 즐겼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많은 대화를 했죠. 그렇게 새벽 2시쯤 해변을 걷는데 춥다는 아내의 말에 펜션으로 들어가려고 차에 올라탔어요. 아내는 간단하게 한잔 했었고 저는 술을 싫어해서 아예 먹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밖에 야간 풍경을 보며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 대기하던 도중 갑자기 저희 앞으로 차가 빠르게 돌진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아내와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엄청난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기적적으로 타박상 정도였지만 아내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차량에 돌진한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법대로 처벌받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났네요. 그리고 대개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꼭 사고를 낸 사람은 멀쩡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처벌도 적게 받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참 웃기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렇게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신혼생활 1년, 아내를 간병한 지 5년입니다. 아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연락도 잘 안 돼서 이렇게 찾아왔다.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가 워낙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있어야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들어가마. 엄마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눈 뜨고 보기 너무 힘들구나. 서로 사랑했던 사이긴 하지만 현실이 너무 처참하다 보니 젊은 나이에 평생을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생각하면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어떻겠니? 그동안 너도 할 만큼 해왔잖아. 언제까지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아니 깨어날 일이 없다고 의사가 말했잖니. 엄마, 그런 말 하려면 돌아가세요. 정작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또 그러세요 또. 지금 전혀 힘들지 않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떠날지 말지도 제가 결정해요. 수경이 꼭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치료 잘 받고 있고 수경이도 일어나려고 열심히 힘쓰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이런 쓸데없는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엄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다음에 집에 한번 찾아뵐게요. 배웅 못해드려 죄송해요. 너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생활 같니? 얘를 봐라. 목에 호수를 연결해서 제때 가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폐렴 증상까지 나타나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잘 이겨내고 있다고? 엄마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 앞에서 언제까지 있을 건데? 얘가 세상 떠난 후에 혼자 남겨진 너는 나이 먹을 대로 다 먹고 새 출발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늙어 죽을 거니? 평생 혼자 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희망 없는 사람 붙잡고 있을 건데? 속이 썩어 문드러진 엄마 아빠는 생각 안 하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좀.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수경이는 5년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수경이가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신 장모님도 계신다고요. 엄마는 아빠라도 있죠. 장모님은 수경이 이렇게 되고 장인어른까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보듬어줘야 하는 거지 포기하는 게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모두 힘들게 줄 하나에 의지한 채 버티고 있는데 누구 하나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빠가 누워 있었다면 포기하셨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사랑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모진 말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뒤이어 장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내가 있는 방에서 나오다가 저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으셨는지 죄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인사를 하니 저희 엄마는 속 터진다며 우리 아들 인생 어떡할 거냐고 오열을 하면서 나가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고 계신 장모님 부축해서 좀 쉬시라며 방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 생활 4년 정도 했고 지금은 저희 집에서 아내와 저 그리고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워낙 병원 생활에 지쳐 있기도 하고 공기도 좋지 않은 것 같아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네요. 현재 간병인이 3명 붙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금전적으로 꽤 많은 돈이 나가긴 하지만 아내의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사소한 거라도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보다 집에서 지내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장모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무뚝뚝한 분이셔서 말수도 많이 없으신데 제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 옆에 있으면서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들도 하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네. 손서방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으니 저녁밥 먹게 얼른 씻고 나오게. 그리고 간병인분들 일찍 퇴근시켰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는데 저녁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간병인분들 일찍 퇴근시키면 장모님께서 힘드실 텐데 왜 그러셨어요? 괜찮네. 간병인분들도 많이 지쳐 보이고 이런 날도 있어야 다음날 우리 수경이 돌봐주는데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주지 않겠나? 그렇게 장모님께서는 주방에 가셔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는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와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지 않는데 장모님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밥그릇에 반찬도 올려주면서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셨습니다. 원래 장모님의 성격과는 180도 다른 모습에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항상 우울한 기분이었는데 장모님께서 밝게 맞아주셔서 조금이나마 기분이 풀어졌네요. 제가 먼저 장모님께 밝게 웃어주면서 친근하게 다가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장모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벌써 7년 넘었나? 수경이랑 연애할 때부터 봤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자네도 잘 알겠지만 내가 워낙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지금 이런 내 모습에 많이 당황했다는 거 아네. 그런데 오늘 아니면 내 마음을 표현할 날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늦은 새벽에 참고 참았던 속마음을 꺼내려고 하네. 우리 수경이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있나? 하지만 그 사랑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현재는 자네가 아직 젊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고 자네 몸도 점점 약해지면 그때는 우리 수경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 거야. 그때는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여기까지 하세.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나도 자네에게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딸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지. 자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인 것 같아 더 이상 말리고 싶지 않네. 자네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도 편치가 않아.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이라네. 그러니 이제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들 모두 나에게 던져주고 이제 새로운 삶 살길 바라네. 내일 수경이와 이 집에서 나갈 테니 그런 줄 알게. 이제 우리의 인연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하네. 내가 손서방 엄마였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걸세. 내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여자한테 자기 인생을 평생 동안 바치면서 산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진다네. 그런 삶을 살라고 배 아파 낳은 것도 아니고 좋은데 취직시키려고 뼈 빠지게 뒷바라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겠나. 자네가 우리 수경이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새로운 삶 살길 바라네. 그동안 고마웠고 평생 잊지 못할 걸세. 자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의견 듣지 않을 테니 먼저 일어나 보겠네. 그럼 푹 쉬게. 장모님께서 일방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거실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흐느끼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오셔서 했던 이야기들 모두 듣고 계셨으니 그 마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잠도 오지 않아 한참을 침대에 앉아있다가 동이 트고 아내 얼굴이 보고 싶어 아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듣곤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세상 떠나면 되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니? 이게 사람 사는 거니?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이렇게 사는 건 죽느니만 못하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남인 손서방은 오죽하겠니?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너는 맨날 누워만 있고 호수에 가래나 제거해주면서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전달받지 못하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어. 이제 손서방 그만 놔주고 각자의 인생으로 떠나자. 수경아,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 우리 이따가 손서방 출근하면 나갈 테니까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내의 방에서 장모님께서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더니 밖으로 나오셨고 제가 문 앞에 있는 모습을 보시곤 화들짝 놀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셨네요. 저는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가 얼굴을 쓰다듬고 점점 굳어가는 손을 주물러주며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건지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태까지 아내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건 혹시라도 자신이 눈물이라도 흘리면 제가 더 힘들어질까봐 꾹꾹 눌러 참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떠나지 마, 평생 함께하고 싶어 라고 저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장모님께서 내린 결정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말한 뒤 하루의 시간을 비워둔 후 장모님이 계신 방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문을 열어주셨고 방 안에는 그동안 지내시면서 사용하셨던 짐들을 캐리어에 담고 계셨어요. 저는 장모님 손을 잡으며 수경이가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수경이를 놔줄 수 없고 죽으나 사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한 결혼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인생 후회 없으니 최선을 다해 수경이가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장모님께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께서 수경이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면 둘은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어디 가서 뭘 하며 살겠어요. 이 집을 나가려 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속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늦게 제 방으로 찾아오신 거겠죠. 그렇게 제가 장모님께 보여드린 굳은 결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잘 버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감동받으셨는지 아내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도 저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름 빨리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적이라고 말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희 기준으로의 기적은 아내와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씻어내려 주는 것처럼 기쁘고 좋았어요.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감고 있던 눈을 뜨게 되었고 아내와 마주치는 눈동자로 모든 대화를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눈을 깜빡거리며 낱말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대화하는데요. 퇴근한 저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은 사랑해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할 뿐이네요.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발전되는 모습에 간병인분들도 더욱더 열심히 손과 발을 마사지해 주셨고 장모님께서도 지금은 많이 밝아지셨어요.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그걸로 끝인 게 되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헤쳐나간다면 그 끝은 분명 밝은 미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록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모두 제각각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네요. 제 사연을 듣게 되신 많은 분들께서 수경이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분명 더욱더 힘을 내서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격려의 글 덕분에 일어났다며 컴퓨터 앞에 앉아 고마움의 표시로 사연을 적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힘든 부분 분명히 있으실 테고 경기가 안 좋은 요즘 시기에 잘 헤쳐나가셔서 밝은 빛이 오는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부족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축복 받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내가 말했던 그이야. 어때 멋지지? 그래. 아니? 자기는 참 세상 좁다.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정말이지 꿈도 못 꿀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다. 나는 두 자매를 만나고 다녔던 것이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정말이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었다. 내가 서울에 출장을 가면 들러서 숙식도 제공을 받고 부부관계를 하는 여인이 나와 같은 목포에 사는 내 내연의 애인과 친자매이라니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인가? 그녀들이 자매인 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다. 내가 만나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지난번 서울 본사로 출장을 갔을 때 잠자리에서 여름 피서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오겠다며 가도 되느냐고 했을 때 흔쾌히 오라고 한 것이었고 출장만 가면 신세를 지는 입장이라 해운대에 피서를 왔다고 하기에 신세를 조금이나 갚고 또 앞으로도 신세를 질 것에 대비하여 회나 대접을 하려고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나간 그 자체가 실수였다. 몇 번 파라솔 밑에 기다린다고 하기에 갔더니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차양이 긴 모자를 덮어쓰고 누워있었기에 한 여자는 서울의 애인이고 한 여자는 목포에서 자주 만나 즐기는 여자인 것을 몰랐던 내 잘못이다. 아니, 서울의 애인 잘못이 크다. 목포의 언니가 산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고 묻자 웃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았었다. 그때 자기 형부가 뺑소니 사고로 불구가 되어 술주정뱅이로 지내고 언니가 청소일 한다고 말을 해줬다면 난 이렇게 입장이 난처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언니나 동생 중에 하나와는 결별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애인은 나에게 언니 이야기만 하면 그저 웃기만 하였으니 그녀의 잘못이 어쩌면 더 큰지 모른다. 언니 아는 사이야? 자기야, 자긴 우리 언니 어떻게 알아? 나는 차마 할 말이 없다. 이럴 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 아니, 누가 백사장을 깊이 파서 나를 묻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했지. 그 사람이 바로 목포의 애인이 말을 흐리며 겨우 대답을 하였다. 아니 뭐, 그럼. 어머머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서울의 애인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정말이지 서울 애인 말처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벌어졌단 말인가. 내가 그 자매를 알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먼저 목포에 사는 언니를 먼저 만났으니 언니 이야기부터 하겠다. 그 전에 나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다. 난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회사 목포 지사에서 대리로 일을 하는 가정을 가진 평범한 회사원이다. 다만 업무상 서울 출장이 잦다는 것이 일반 회사원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아예 서울 본사에도 내 책상이 있으니 말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로 출장을 가서 하루나 이틀을 자고 오니까 말이다. 대학을 서울에서 나온 관계로 서울에는 친구도 많고 우리 본사에도 나와 동기들도 몇 명 있다. 아내는 나보다 3살이 많은 연상이고 딸, 아들 각각 하나씩 두고 있다. 연상 물론 좋아서 결혼을 하였고 아이도 낳았지만 살다 보니 연상 그리 좋지 못하였다.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부부 사이이지만 연상의 아내는 항상 나를 동생처럼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을 조금 실수라도 하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꾸중하듯이 타박을 하는 데는 정말이지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후회하는 일이 많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에 만난 것이 그 자매의 언니였다. 그 여자도 나처럼 가정을 가진 여자였다. 그러면서도 직장에 나가는 아주 다부진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나이답지 않고 예쁘고 잘 빠진 외모를 가진 여자답지 않게 일이 회사의 사무실이며 복도 그리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은 물론 남자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는 우리 회사에서 외주를 준 용역회사 소속의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을 그녀가 담당을 하여 청소를 전담하였다. 목포의 지사라고는 하지만 직원도 거의 100명이 넘는 곳이고 출장소 건물도 재벌답게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도 무려 10층까지 되며 2층은 은행에게 임대를 해주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우리 지사가 쓰며 6층부터 8층까지는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6층부터 9층까지는 결혼식장으로 쓰고 10층은 뷔페로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하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만 평일 점심때는 은행 직원들과 우리 지사 사무실 직원들의 구내식당 역할을 하며 식사를 하려면 식권을 주고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나는 서울 출장이 잦다 보니 지사에서 지급하는 식권이 남아 돌았고 나는 남은 식권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용역회사 직원이라 점심을 먹으려면 식권을 사서 먹어야 하든지 그도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거나 그도 아니면 우리 지사 사무실 뒤편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칼국수나 우동 아니면 김밥으로 끼니를 가볍게 때우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내가 식권을 주면 점심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책상의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해주었고 의자의 방석이나 시트가 조금만 때가 묻어도 빨아주고 갈아주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와는 정이 들었고 하루는 퇴근을 하려는데 나에게 그녀가 쪽지를 하나 주었다. 그동안 너무 폐만 끼쳐 미안한데 오늘 저희들 급여날이라 저녁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싫지 않으시다면 저기 옆 빌딩에 있는 횟집으로 나오실 수 있으시면 제가 선생님 옆에 지나갈 때 제 얼굴을 보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승낙으로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적힌 쪽지였는데 사양을 하기도 그렇고 하여 그녀가 지나가며 내 얼굴을 보고 그녀 말처럼 동그라미를 그려주었고 퇴근을 하자 그녀가 기다린다고 한 그 횟집에 가서 종업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고 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소를 하며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던 모습만 보다가 깔끔한 외출복에 화장까지 한 얼굴은 정말이지 예쁘게 느껴졌다. 일 힘들지 않아요? 그녀가 종업원에게 주문을 시키고 말이 없자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를 몰라 일 이야기를 꺼내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휴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결혼은 하신 것 같던데 실례지만 부부는 뭘 하세요? 하고 묻자 휴 한숨만 쉬면서 말을 안 하였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하고 묻자 우리 그이가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은 하였는데 하며 말을 흐리기에 많이 다쳤어요? 하고 물어봤다. 조금만이라고 대답하기에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하고 묻자 글쎄 술에 취하여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를 낸 차가 뺑소니를 쳐서 하고 말을 흐렸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하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어보았다. 뺑소니도 입원비며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대줬어요. 하며 말을 흐리기에 앞뺑소니도 치료비나 입원비는 지급을 하는군요. 안심을 하고 말을 하자 치료비가 문제인가요? 남편이 일을 전혀 못하고 집에 있거든요.
하며 말을 또 흐렸다. 그래서 청소일을 하시나 봐요? 하자네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라며 긴 한숨을 쉬었다. 남편께선 언제까지 요양을 하여야 하나요? 빨리 쾌차를 하셔서 일을 나가야 할 텐데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말을 덧붙였다. 일요? 기계 기술자가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휴 그녀는 또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놀라며 나는 그녀의 술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에요. 걱정 휴 그녀는 그 예쁜 얼굴로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술을 홀짝 마시고 한숨만 쉬었다. 아이는 있어요. 저녁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야 할 판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없으면 살겠어요? 다리 잃은 술주정뱅이하고 나를 바라보며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부군이 술을 많이 드세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소주 2병하고 담배 1갑 매일 대주고 출근을 해요. 휴. 그럼 아이는 몇 살이에요? 유치원에 갔다 와서 집에서 혼자 놀겠죠.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였다.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뭐 매일 그렇게 살아요 하고 대답을 하자는 말을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잠자리는 엄두도 못 내고 수절과부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대리님 덕에 위안을 많이 받아요. 고마워요. 그녀가 웃으며 말을 하였다. 까지 식권 몇 장 드린 게 뭐라고요. 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을 알았다면 직원들 중에 식권이 남아돌아 버리는 것을 달라고 하여 그녀에게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식권이 문제가 아니라 대리님 얼굴만 봐도 제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달을 하였다. 하아, 이 못생긴 얼굴을요? 호탕하게 웃으며 말을 하자. 왜 못생겼다고 하세요? 꽤 미남이신데요. 사모님은 무척 행복하시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아, 행복이라 타박만 받고 사는데요. 뭘 왜요? 그녀는 나를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자기가 나보다 3살 많다고 꼭 동생 취급을 하지 뭡니까? 하자. 호호호. 어머 그래요? 하며 웃기에 만약 지금 제가 총각이라면 아주머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지 절대 마누라 같이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는 안 할 겁니다. 하하 호탕하게 웃자. 어머머 대리님도 호호 못하시는 말씀이 없으셔. 호호호.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입을 가리고 웃었다. 하하 아주머니 혹시 애인은 있으세요? 넌지시 묻자. 어머머. 대리님도 먹고 살기도 바쁜 년이 애인은 무슨 얼어 죽을 애인이 다 있겠어요? 호호 그녀는 시종일관 입을 가리고 웃으며 말을 하였다. 하하 그래요? 그럼 전 어때요? 하자. 어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호호호 입을 가리고 웃으며 말을 하는 모습이 내 말이 아주 싫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애인이에요 하자. 그게 가능할까요? 호호호. 홍조를 띤 얼굴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다. 나는 그녀 옆에 앉을 방법을 생각을 하였다. 난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갔다가 와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때요? 그녀의 손에 내 손을 포개며 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부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턱을 당겨 나의 얼굴을 바라보게 했다. 그녀는 여전히 답이 없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우리는 입을 맞췄다. 여기선 그녀가 키스를 하다 말고 말을 흐렸다. 그래요. 우리 나가요. 난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챘다. 그녀가 식사비를 계산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하고 내가 계산을 하고 나왔다. 바로 뒷골목에 있던 모텔로 들어갔다.
난 방에 들어서자마자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겼다. 난 안다. 청소를 하는 용역 아줌마들을 위하여 우리 지사에서 한쪽 공간을 이용하여 욕실을 만들어 둔 것을 말이다. 한 번은 한 집 꾸준 인간이 용역 일을 하는 여자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하였다가 해고당한 사실도, 그렇기에 샤워를 안 하고도 바로 이를 치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키스만 하며 서 있었다. 드디어 그녀의 몸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누가 봐도 청소를 하는 아줌마의 몸매라고는 생각을 안 할 아주 미끈하게 잘 빠진 몸매였다. 그녀가 수줍은 얼굴을 하며 침대로 올라가더니 시트로 몸을 물론 얼굴까지 가렸지만 가슴이 나처럼 쿵쿵거리는지 조금 긴장한 모습이 보였다. 이럴 때 나의 남자다움을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했고 그녀와 하나가 되었다. 마누라는 내가 부부관계를 하자고 하면 낯이 인심이라도 쓰듯이 대어주는 여자였디. 그런지는 몰라도 그녀와 일을 치르니 또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해야, 천천히 해. 그녀는 반말을 하였다. 더러운 버릇을 가진 마누라처럼 안하여 싫지 않았다. 마누라는 참 더러운 버릇이 있었다. 부부관계를 하다가 제일 좋은 타이밍에 나보고 누나라고 하라고 하는 더러운 버릇이었다. 마누라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난 마누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 마누라는 나를 알기 이전에도 연하의 남자만 사귀었고 결혼을 하기 전인 28살 때는 심지어는 10살이나 어린 고등학생과도 놀아난 것은 물론 동시에 새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할 짓 안 할 짓 가리지 않고 한 것을 말이다. 그런 마누라에 비하여 그녀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는 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술주정뱅이 남편을 놓지 않고 아침에 소주 2병에 담배 한 갑을 사다 주고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그렇게 되면 마누라도 그녀처럼 할 것인가 생각을 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잠시만요. 조금 천천히 의제됐어요. 그녀도 정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어쩌다가 반말을 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말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아이고 엄마 나 죽어 우성아. 엄마 죽어. 엄마 죽는단 말이야. 그녀가 몸부림을 치며 소리쳤다. 그렇게 그녀와 첫 관계를 한 후 그녀는 나를 원하였다. 나 역시 그녀가 마누라보다 더 좋아 수시로 즐기는 사이가 되었다. 물론 동료들에게 강권으로 식권을 강탈하여 그녀에게 그녀는 매일 다른 용역 아줌마나 아저씨와는 달리 매일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게 이미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본사에 내 자리가 있을 정도로 출장이 잦았던 나에게 또 다른 행운이 생겼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던 동기 녀석 하나가 출장을 가면 업무를 보다가 일을 마치며 저녁을 대충 해결하고 모텔로 직행을 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 술을 한 잔 사준다고 했고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갔는데 우리처럼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여자를 녀석이 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일어나 성큼성큼 그녀들 옆으로 갔다. 그리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고 말을 하더니 그 여자들이 입을 가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녀석이 나에게 손짓을 하였고 영문도 모른 채 녀석의 손짓대로 일어나 가자 합석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들과 마주 앉아 시시덕거리며 술을 마시다가 녀석이 나에게 뜻밖의 제안을 귓속말로 하였다. 나이트클럽에 가자는 것이었다. 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녀석에게 여자들이 응해야가는 것 아니냐고 하자마자 녀석은 여자들에게 제안을 했고 여자들은 마치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서 가자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이트로 향하면서 녀석과 나는 그녀들 몰래 짝을 정하였다. 그 짝이 목포에 있는 애인의 동생일 줄 어찌 알았겠는가? 나이트에 가자 그녀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이지 잘도 놀았다. 그러다가 브루스가 나오자 녀석이 먼저 자기 짝과 함께 스테이지로 가 끌어고 춤을 췄고 나도 내 짝에게 춤을 추자고 하자 좋다고 하였고 스테이지에 올라가자 내 품에 안겼고 난 그녀를 끌어안고 리드했다. 말씨가 목포 말씨인데 목포 사람?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응, 출장 왔지 웃으며 대답을 하자 자주 와 웃으며 물었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와라고 하자 어머머 그래. 숙소는? 환하게 웃으며 묻기에 뭐 모텔에서 자지 하자 어머나 그래. 나는 혼자 사는데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랑 같이 살자는 말이지 않나? 그래서 싫지가 않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묻자 모텔보단 낫지 않아? 하자 그녀를 바라보고 난 늑대인데? 웃으며 말을 했다. 호호호 그래 난 여우야 여우라고 대답했다. 그럼 오늘부터 어때? 라고 묻자 좋아 일단 성능 검사를 해보고 결정해야겠어 하며 웃었다. 자기 집에서 하고 묻자 아니지. 성능 검사 해보고 합격이면 우리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하기에 좋아 나중에 딴 말 하기 없기다. 라고 말하자 자기나 나중에 말 바꾸지 마 하며 웃었다. 그렇게 우리는 신나게 놀다가 녀석 역시 자기 짝과 눈이 맡았던지 내가 먹던 단골 모텔로 데리고 방을 하나 얻어 들어갔고 내 짝은 나와 함께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끌어안고 키스를 하자 우리는 아주 음탕하게 웃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침대에 올라가 눕더니 두 팔을 벌리며 말을 하였다. 그래 오늘 넌 죽었어. 감당할 수 있겠어? 하며 난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탔다. 호호호 누가 죽는지 봐. 그녀가 나의 등을 끌어안으며 웃었다. 어머머 뭐야 이렇게 길고 굵어. 그녀가 나의 물건을 보고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상체를 들었다.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 어머머 실하기도 해라. 호호호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완전한 항복에 비명을 질렀다. 모텔에서 쓸쓸하게 잤었고 또 앞으로도 자야 하는 나에게 숙소는 물론 객지에서 마음 놓고 즐거움을 나눌 상대가 생겼으니 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니며 꿩 먹고 알먹는 격이며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니 이야말로 횡재 중에 횡재를 한 것이란 생각을 하자 기분은 한층 더 좋아졌고 힘이 불끈 솟아났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자기가 상대를 한 남자들 중에 나처럼 자기를 만족을 시켜준 남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고 했다.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어. 자기 너무 잘해.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첫 관계 후 난 서울의 그녀가 목포의 애인인 그녀의 동생인 줄은 전혀 모르고 서울에 출장을 가면 마치 우리 집처럼 생각을 하고 그녀가 있든 없든 상관을 안 하고 곡사를 해준 키로 들어가서 기숙은 물론 아침, 저녁밥까지 그녀에게서 얻어먹으며 그녀를 마치 선지처처럼 생각을 하며 지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두 자매들은 멀뚱멀뚱 나와 자기 언니, 동생을 번갈아 보며 얼굴을 붉혔다. 자 씻고 옷 입어 회라도 한 접시 사줘야겠고 또 술을 한 잔 마시면 어색한 분위기가 없어질 기분이라 말을 하자 서울의 그녀가 일어나며 말을 하자 목포의 그녀도 말없이 일어나더니 탈의장으로 갔다. 그리고 한참 후 두 나의 그녀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왔다. 난 앞장을 서서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서서 뒤돌아봤다. 뭐 자기야 언니와 함께 하자고 서울의 그녀가 놀라는 표정으로 해변가의 건물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야 하며 내가 서서 뒤돌아본 자리 옆에 서울 그녀가 바라보는 건물의 간판을 봤다. 헉 하마터면 나도 고함을 칠 뻔하였다. 내가 자주 가던 모텔 간판이었다. 아니 어떻게 맨 정신으로
하고 말을 흐리자 호호 그렇지. 언니야. 호호하고 웃자. 그러게. 호호 목포의 언니도 따라 웃었다. 졸지에 두 애인을 자매로 둔 나는 해운대 횟집은 비싸고 바가지가 심하다고 하자 언니가 자기가 아는 횟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그곳으로 가서 푸짐하게 회와 술을 마시고 서울에 그녀가 잡아둔 여관으로 가서는 두 자매와 셋이서 번갈아 가며 즐겼다. 지금도 나는 목포에서는 마누라와는 자주 안 하고 목포 애인과 자주 하고 서울에 출장을 가면 목포 애인인 서울에 사는 동생 집에서 귀걸이를 하며 즐기는데 언니 동생이 서로에게 전달을 할 물건이 있으면 마치 내가 택배 배달부처럼 전달을 해주며 즐기고 지낸다.